인류는 이제 더 이상 이 비효율을 방치할 수 없고 마치 비만을 빼듯이 비효율을 걷어내야 됩니다. 네. 그 결정적인 도구가 이제 인공지능인 거고요. 또 하나의 지속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인플레예요. 서로 여러분들이 용광로 그러면은 막 가열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 반응 자체가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죠. 탄소 때려 넣지 말고 수소를 때려 넣어라. 용광로가 될 만한 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걸 가열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전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결국은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놓으면 그 전기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몇 년 전에 김 작가팀이 나와주셔서 성장주와 이런 쪽 투자하시는 분이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에 엔비디아 좀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 당시 몇 년이었죠? 한 23년? 제가 이제 21년에 그 엔비디아를 주로 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 위주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엔비디아는 그러면 파셨다면 언제 파셨는지, 가지고 있다면 왜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은 조금 줄였죠. 왜냐하면 여전히 엔비디아 성장도 계속 되고 있지만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더 이제 성장이 두드러진 것들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 우리가 투자의 기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10배거 포트폴리오, 이 책에서 제가 질문지를 많이 만들어봤는데 10배거, 여기 부제 중 하나가 이제 뭐 카피에 3년에 10배 버는 주식 여기서 쏟아진다입니다. 자, 우선 투자 철학과 시대적 흐름부터 좀 여쭤보면 과거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5년 사례를 드시면서 유동성 폭발의 위험을 좀 경고하시던데 현재 유동성 일본식 거품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근거랑 그 다음에 지금 유동성 폭발의 시대인 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을 많은 수밖에 분들이 없다. 이제 미국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기업이 늙고 또 사람도 늙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람이 늙으면 결국은 돈이 쓸 데가 없고 그러니까 소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럼 물건 만들고 싶습니까? 결국은 그 남는 돈들이 다 금융시장, 뭐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쏠려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어드리면 1970년대 일본 화려했습니다. 정말 그 수출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오히려 그때 돈은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설비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1985년도에 이제 그 플라자 합의를 맞은 다음에 일본 경제가 약간 주춤거리기 시작했죠. 기업의 어떤 그런 규모나 이익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규 투자할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잃어버린 35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본의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35년 전에 거품을 이제 뚫고 올라오는데 전고점을 돌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가 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자녀들 다 키웠고 이제 뭐 소비하고 싶지도 않고 결국 이제 자기가 언제 아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축을 하게 되고 많은 돈들이 이 금융시장으로 오는데 그 돈들이 결국 갈 데가 없으면 결국은 이 거품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돈이 갈 데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공지능을 조금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2008년의 추억이 다시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워낙 그때 2008년의 그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무섭다는 걸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잘 취하고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어떤 시대냐면 이 세상을 인공지능이 바꿔 놓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한 수십 배 오를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감안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수십 배 오를 수 있는 종목과 중간에 사라질 종목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거품이 무너졌을 때 반토막 났었죠. 근데 그 고점에서 샀어도 지금 갖고 있으면 10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스케이프나 야후처럼 그냥 사라질 종목으로 끝날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결국 앞으로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수십 배 오를 종목은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터뷰를 들으면 그걸 감안하는 방법과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숙히 저분은 말씀하신 세계 경제에서 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넘쳐나는 유동성이 사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결국 인공지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류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산 거죠. 그거를 효율화할 수 있는 게 결국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계속 성장을 하다가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죠. 예. 근데 인류의 어떤 그 지속 성장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빚을 내서 성장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과도하게 성장을 했어도 그게 효율적이었다면 빚이 늘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지금 출근을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디지털로 이렇게 다 모여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1톤짜리 쇳덩어리에다 불을 지르면서 달려야 되는가?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이 비효율을 방치할 수 없고 마치 비만을 빼듯이 비효율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도구가 이제 인공지능인 거고요. 또 하나의 지속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인플레예요. 인플레가 생기면 결국은 부의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의 인플레가 뭐 한 3%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서민들이 느끼는 인플레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부자들이 쓰는 어떤 고급 승용차라든가 고급 가전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뭐 교육 서비스라든가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경우 서민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것들이 되게 쉬운 그런 솔루션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결국 인공지능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투자의 기본원칙으로 장기 매수, 분산 투자에 제시하시던데 신기술주 투자에서 이 원칙은 왜 특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저는 특히 장기 매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특히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샀다 판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기술이라는 거는 새로운 대체 기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그 중에 몇 개는 실패를 해도 몇 개만 성공을 해도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술주, 신기술주가 트레이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제 그 디스포지션 이펙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향 효과라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후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아유 이건 뭐 빠지기 전에 얼른 팔아야지.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손실을 확정시키기 싫은 그런 성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올랐을 때 훨씬 더 오를 수 있는데 먼저 팔고 내릴 때 훨씬 크게 내릴 수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기다리는 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가치주는 괜찮아요. 그거는 평균 회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고 팔아도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이 신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이제 사서 끝까지 갖고 있고 자기가 성공하면 크게 먹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버리고 이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매수와 분산 투자라고 한다면 혹시나 이게 트레이딩 하지 말고 좀 오래 가져가라는 의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때 그 사는 이유를 적어야죠. 그 이유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의 판단이 틀렸으면 그냥 나중에 버리는 게 맞고 그러니까 버려도 될 만큼의 작은 양만 사라.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라. 혹시나 그렇다면 분산 투자로는 몇 개 정도까지? 저는 그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마다 샀어요. 그러니까 40여 개 되더라고요. 그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이 40개 정도 교수님 정도니까 커버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한 20-30개만 해도 그냥 충분하긴 한 것 같은데 공부할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수집해 나가는 그 재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럼 혹시 40여 개시라면 거의 다 미국이신가요? 예, 저는 한국 주식은 제가 창업한 기업 말고 그다음 현대차는 조금 있습니다. 현대차 좀 있고. 예, 한국 주식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기업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믿고 살 수 있는 거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한국 기업 중에서는 거의 다 시클리컬하지 그렇게 구조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믿을 만한 게 별로 없다고요.
예를 들어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게 시끌가 스탁이지 어떤 세계를 네. 정말 지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좋은 회사죠. 네. 세계적으로 넘버원이고. 근데 여전히 그건 커머더티를 파는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리스크가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믿고 사는 건 쉽지 않죠. 현대차는 왜? 현대차는 그냥 로보틱스 때문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로보틱스가 가장 잘 준비된, 근데 인공지능 그 다음에 분명히 로봇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대차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5% 갖고 있고 나중에 그것도 다 살 거고, 근데 하여튼 엔비디아가 가장 원하는 기업이 현대차 아닐까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자기가 스스로 어떤 그런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없어요. 그냥 훈련시키는 어떤 그 플랫폼만 있는 거지. 그래서 현대차의 데이터를 가장 탐내할 것 같고, 나중에 아마 현대차가 그 로보틱스 회사를 분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도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 좀 다시 좀 들어와서 인공지능의 이제 초기 주도권을 구글이 잡게 된 배경과 현재 오픈AI,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 경쟁 구도 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빅테크 종목 선별 기준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 빅텍이라면 그냥 구글 정도, 하나 정도를 사요. 그러니까 구글이 도미넌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의 아버지가 결국 제프리 힌튼 아니겠어요? 네. 그분이 자기 제자들과 DNA 리서치를 만들었고 그거를 구글이 인수했죠. 그래서 구글이 원탑이에요,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오픈AI를 이제 공동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떠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결국은 여전히 이 구글은 자기가 넘버원이라는 그 자존심이 있고 남이랑 같이 하기 싫고 그냥 혼자 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아주 독특한 그런 기술들을 내재화시켜서 어떤 뭐 제미나이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데 접목시켜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싶은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알파폴드 아니겠어요? 2024년에 뭐 노벨상 화학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노벨 화학상 잘 받은지 몰랐었는데 벌써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알파폴드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를 열어보니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물질이 치매를 유발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열어봐도 그 물질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2차원의 그 염기서열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단백질 만들어질 때는 3차원으로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 접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독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같은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접힘에 따라서 독성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는 약을 개발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어떤 독특함이 구글한테 있는 거고,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끝내고 추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동안 구글이 축적해왔던 인공지능의 그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이 구글을 리레이팅 시킬 것이다. 구글이 그동안 PER이 20배, 30배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30배 이상으로 돌파하지 않습니까, 상향?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 추론이 본격화되면 이제 구글의 어떤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용 반도체인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는데, 얘가 추론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면 엔비디아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전부터 그랬죠. 근데 뭐 브로드컴이 대체를 할 것이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학습이 끝났어요. 추론이 시작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로봇이 학습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학습한 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된 대로 행동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지배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구글하고 둘이. 근데 엔비디아가 더 뛰어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학습 도구 DGX, 그리고 뭐 얘네가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강화 학습까지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작이고, 현재양에서 그 제어하고 통제하는 실행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뭐 제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 플랫폼의 표준이고, 그걸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대가, 그러니까 추론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시뮬레이션이 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새로운 어떤 수익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GPU가 그동안 많이 지금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내용 연수가 한 5년 되지 않나요? 그거보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교체 수요 다 누가 공급할까요? 그리고 이 추론에서도 GPU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율주행을 하다가 저 앞에 어떤 도로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
자동차가 일단 옆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잠깐 중앙선을 넘어갔다 올까? 아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풀스톱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순서잖아요. 이거는 직렬이에요. 이 직렬은 GPU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GPU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일단 그 앞에 있는 물체가 무엇이냐, 그게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뭐 이런 걸 먼저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병렬이에요. 그거를 GPU가 하는 거죠. 그래서 추론에서도 이 GPU의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좀 착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엔비디아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좋게 보시는데, 그럼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시는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건가요?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AMD를 많이 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추론이라는 건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예 없던 데서 새롭게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론을 할 때 그냥 ASIC이나 FPGA 같은 아주 단순한 칩만으로도 가능한 게 많아요. 그럼 그러한 칩들이 더 많이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는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나 AMD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종목의 비중을 더 늘렸던 거죠. 말씀하신 ASIC이나 FPGA 같은 특정 목적용 반도체가 또 추론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AMD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GPU도 ASIC이나 FPG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ASIC이나 FPGA 같은 단순한 칩을 안 만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ASIC이나 FPGA를 하는 이 AMD나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냥 GPU까지 필요 없고 그냥 ASIC이나 FPGA 정도에서 끝나는 그러한 칩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이제 브로드컴이나 AMD가 더 많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자, 또 그리고 AI 지능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간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하시던데, 이것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인공지능은 빠르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도체 간의 연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가속기의 어떤 그 능력,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계산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 가속기의 성능보다도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관장하는 게 어디냐면 CXL, Compute Express Link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준을 하는 곳은 아스테라 랩스라는 그런 회사이죠. 근데 이 아스테라 랩스가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기능성 칩들, 뭐 CPU나 뭐 GPU 같은 게 각자 메모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호환하려면 각자 메모리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통 메모리를 써라. 그리고 거기서 비메모리 칩이 메모리를 요구한다면 거기서 할당을 해라. 공통 메모리에서. 그거를 누가 주관하냐면 CXL이 주관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스테라 랩스 같은 표준에서 삼성전자한테, 야, 얘네한테 이거 얼마 배당해, 할당해. 딱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걸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XL을 가장 잘 메모리 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삼성전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공지능이 계산을 빨리 하려면 반도체가 좀 미세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화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고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고, 그다음에 전기를 덜 써도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도 덜 나고, 이게 굉장히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미세한 사이를 여러 길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거를 여지껏 잘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조금 잘할 수 있었던 이유,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서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덕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공정에서 워낙 잘했잖아요. 수율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막 깎는 거예요. 이 하이닉스가 거기서 이제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우린 뭘 하지? 우리 후공정이라도 더 해볼까?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후공정 쪽을 너무 약간 좀 등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후공정 하시던 분들이 화가 나서 하이닉스로 옮겨왔다. 이런 후문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이에서 이제 그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HBM4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그 반도체가 여러 도로를 뚫는 건데, 더 많은 도로를 미세하게 뚫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더 잘할지, 그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사실 이러한 여러 도로를 뚫는 게 누구의 기술이냐면 비메모리 생산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TSMC가 옛날에 하던 기술이라고요. 근데 메모리 단에서 물론 TSMC가 안 해봤지만, 하여튼
원래 그 솔루션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만약에 HBM4에서 잘 못 따라온다, 여러 도를 잘 못 뚫는다, 불량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불량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메모리 단순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인터포저라고 있거든요. 그게 좀 복잡해져요. 근데 그 문제, 거기는 TSMC의 영역이니까 TSMC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커버할게. 이제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하이닉스에서 TSMC로 좀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한번 HBM4에서의 어떤 수율을 한번 봅시다. 그걸 보고 확인하고 따라갑시다. 뭐 이런 거고요. 물론 거기서 하이닉스가 더 잘한다. 그러면은 뭐 이쪽은 수요 초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떨까요?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실력이 좋아지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회와 위협이 굉장히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AI 기술이 변수 통제와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던데 중국이 특정 하드웨어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되게 특화된 그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의 표준을 담당하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아까 그 플랫폼들이 다 표준이잖아요. 운영체계도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한 분야, 예를 들어서 공작 기계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도메인, 그 공작 기계 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 분야에서 내가 제일 잘할게.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미국이 석권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중국이 어떤 틈새 시장에서 정착하는 것도 용인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매기면서 한국, 일본, 대만 분들이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솔루션들,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인공지능과 AI 반도체 측에서 교수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미국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좀 해당되는 거 지금 방금 언급된 것들은 뭐 구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당장 실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일단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빠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들 들어가는데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GPU보다는 ASIC이나 FPGA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그거 전문하는 AMD나 브로드컴 말씀드렸고 또 CXL도 중요해지니까 아스트랄랩스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마다 중앙 서버를 들락거리면은 너무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고 붐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건 그냥 지역에서 그냥 다 계산해라. 서버를 중앙 서버 말고 지역 서버를 막 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볼티프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볼티프는 원래 그 서버가 되게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액체에다 담궈요. 그래서 식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조 전원도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는 다 섭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티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가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했다 빼서 쓰는 그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그거를 아주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퓨어 스토리지나 아니면 넷앱 이런 업체들이 당장 실적을 낼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 도래할 뭐 이제 인공지능의 인프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올 만한 업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 분들이 특히 많이금을 투자하고 있는 M7 빅테크 중에서는 그냥 구글을 가장 좋게 보시는 건가요? 예, 구글을 가장 좋게 보고요. 나머지 금 투자를 안 하시는가요? 아니면 구글만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분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빅텍 같은 거 굳이 분산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도미넌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들은 뭐가 나중에 될지 어떻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데 구글이 망하겠어요. 아니면 애플이 망하겠어요. 근데 애플보다 구글이 나으니까 그냥 구글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성장주, 텐베거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러면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뭔가 미래 성장에 우주도 있고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많잖아요. 너무. 좋은 주식이죠. 요즘에도 워낙 많이 올랐고요. 네,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캐시카우가 있었잖아요. 전기차라는. 근데 그 전기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중국 업체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여기에 대비해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약간 규제를 그동안에 가솔린차를 더 쓰는 그렇게 되면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협이 있어서 저는 테슬라보다는 그 테슬라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차의 어떤 그런 부품들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좀 에너지와 인프라 측면으로 와서 AI 발달 전기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현재 송전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 원자로 SMR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전기가 있는 곳은 사막이나 바다 같은 곳, 태양광이나 뭐 해상풍력 그런 쪽에 신재생 전기가 많죠. 근데 거기까지 이 송전망을 못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송전망의 문제예요. 근데 뭐 지금 대형 원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전기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들어왔고 챗봇 같은 경우가 검색보다 한 10배 정도 이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미 전기의 사용은 크게 늘었어요. 근데 송전망은 얼마나 늘었냐는 거예요. 거의 못 늘었죠. 그럼 그 송전망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과부하로 인해서 이제 괴사됐겠죠. 지금 전기요금 많이 올라가죠. 이게 송전망 교체 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송전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어떻게 줄일까? 그럼 지역의 소형 원자를 곳곳에 박아요. 그러면 그 지역 간의 어떤 그러한 전기 과부족을 걔가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전기를 공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중요하다. 이 SMR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상업성은 있냐? 상업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그게 안전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4세대 소형 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그러면 말씀하신 안전하면서도 국방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소형 원자로잖아요. 소형이다. 그 얘기는 그 자체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을 작은 거를 이렇게 쪼개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표면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반응성이 좋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이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안전할 수 있어요. 자연 대류도 가능하고 특히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으로 좀 안전한 이유가 이 원전의 작동 원리를 보면 그 원자 핵, 우라늄 235, 그 안에 이제 중성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을 쪼개는 거죠. 근데 이 중성자가 너무 스피드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어떤 물체와 충돌시켜서 속도를 줄여줘야 돼요. 그걸 감속제라고 하죠. 웬만하면 중성자와 크기가 좀 비슷한 물체가 무엇이냐? 그럼 수소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섞여 있는 물. 지금은 그 감속제로 물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물은 끓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압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압 그 자체가 뭡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4세대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니라 감속제로 나트륨을 써요. 그럼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3도예요. 웬만하면 안 끓어요. 압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안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 원자로 도입 포문만으로도 유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시던데 에너지 패권이 그러면 석유에서 전기를 이동하면 산유국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쪽은 인공지능 때문에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유가가 급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배럴당 50불 미만으로 가면 아마 그 중동 국가나 러시아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도 사실 산유국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석유를 그냥 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석유를 어리석게 썼죠.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로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지 말고 쪼개서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라는 게 탄소와 수소의 그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이라든가 아니면 촉매로 쪼개요. 그러면 수소는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이제 운송을 해서 공기 중 산소랑 이게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엄청난 전기가 나오죠.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 써라. 그런 거고 나머지는 탄소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그거를 저부가 소재로 써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의 연료죠. 카본 블랙 같은 걸로 그냥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게 쪼개지자마자 다른 거랑 막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게 분자가 커져서 저부가가 되는데 나노 상태에서 그걸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고부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라핀이라든가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고부가화 시키면 그러면은 수소는 뭐 거저 쓸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를 만약에 그 고부가화 시키면 석유를 더 가치 높게 쓸 수 있겠다. 그게 아마 이 중동이나 산유국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청록수소라는 것도 함께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청록수소가 소형 원자로와 결합해 미래 핵심 에너지 원이 될 것이 보셨는데 석유를 태우지 않고 고부가 가치 소재를 바꾼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원자로는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로 우리가 천연가스, 메탄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메탄 같은 것들을 천연가스를 그 소형 원자로의 그 열로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전기를 만들어 쓰고 탄소는 고부가 소재로 개발을 하자. 뭐 이런 건데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이 지금 이걸 굉장히 원해요. 그 포스코 같은 경우도 소형 원자로 도입하자. 왜? 지금은
철광석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산소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띄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탄소를 때려 넣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면 탄소하고 그 산소가 붙어가지고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철이 만들어지는데 그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곧 산소가 날아가는 과정이죠. 거기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광로 그러면은 막 가열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 반응 자체가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잖아요. 지구온난화죠. 지금은 환경 규제가 그거 하지 마라. 탄소 때려 넣지 말고 수소를 때려 넣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수소하고 이 산소랑 결합하면 H2O, 물 깨끗하게, 그리고 철만 남아서 쓸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열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용광로가 될 만한 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걸 가열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전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그 수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수소는 어디서 대량의 수소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놓으면 그 전기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소형 원자로의 열로 이 천연가스를 쪼개서 대량의 수소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조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도 사실 그 수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 그린 수소 같은 거 친환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석유나 천연가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쓸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예, 요거는 천연가스를 쪼개는 거니까 이런 쪽에는 아마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발열 문제 해결하는 액침 냉각 기술과 모듈형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기술적 변화는요?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 같은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계산할 때마다 그냥 중앙 서버 들락거리지 말고 지역에다가 모듈형 데이터 센터 넣어놓자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볼티프라는 회사가 잘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불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까지 뭐 공기로 시켰는데 그걸 그냥 액체에 담궈버리는 거죠. 물론 이 액체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하여튼 액체니까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보조 전원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모든 부분을 하드웨어 쪽은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듈형 조그만 데이터 센터를 잘 곳곳에 박는, 아까 소형 원자로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송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형 원자로를 놓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통신 교신량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그거를 볼티프라운 회사가 되게 잘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에너지와 인프라 측면에서 좀 주목해야 될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소형 원자로 쪽은 지금 3세대, 3.5세대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원자로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그게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거의 그 규제는 거의 다 해소를 해 놓은 거죠. 물건만 나오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일 메이저가 많이 좀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기가 나오면은 이제 자기네 석유가 잘 안 팔릴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트럼프도 이 오일 메이저들의 어떤 그런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속도를 느리다가는 인공지능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데 괜찮고, 그다음에 4세대 쪽은 그 아직 비상장들입니다. 뭐 저기 빌 게이츠가 하는 테라파워,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엑스에너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건 아직은 좀 쉽지 않고, 차라리 그냥 4세대 쪽에서 누가 이기던 간에 거기에 이제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열 교환기, 뭐 증기 발생기 이런 게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아예 원자로 안 만들고 그것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난 그거 괜찮은 거,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그만, 요즘에 그 다크 팩토리하고 들어보셨어요? 다크 팩토리가 뭐냐면 공장이 어둡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없어서. 네,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만 있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런 생산시설이나 데이터 센터를 뭐 사람이 출퇴근하는 반경 안에 넣어야 될까요? 더 멀리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 송전망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그러한 생산시설에만 전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아주 조그만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오클로는 샘 알트만이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따라다니면서 거기다가 요 마이크로 리액터를 집어넣겠다. 그다음에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옛날부터 했었어요. 핵 잠수함, 뭐 위성 이런 데다가 이제 넣었기 때문에 이미 경험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소형 원자로 4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농도 핵연료수거든요. 그거를 이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만드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만 할 수 있는데 민간 업체로서는 아마 이 BWX 테크놀로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도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겠죠. 잠깐 언급됐던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괜찮을까요? 현대건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소형 원자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그 많은 특허들을 다 피해갈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핵심 부품만 하겠다고 하니까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가 더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나요? 미래를 기대를 많이 반영했는데 근데 뭐 좋은 일이 발생한 집에선 더 좋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정받을 때마다 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좀 미래 산업의 확장에서 로보틱스 바이오 위성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동형 로봇과 휴머노이드가 사람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로봇 전략과 일본 로봇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두 부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로봇이 공장에 많죠 이미. 지금 자동화 로봇이 공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지시대로 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 형태인데 요거를 누가 원하냐면 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달라. 그래서 우리 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똑똑하게 훈련을 시키자. 그러면 더 스마트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이 더 진화해서 새로운 어떤 로보틱스로 정착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수혜가 될 거는 일본의 어떤 포녹이라든가 야스카와 같은 기존의 자동화 로봇이 더 고기능으로 넘어갈 것이다. 뭐 스위스 ABB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이제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버 모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봇은 관절이 있잖아요. 그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서버 모터예요. 그리고 그 모터의 속도를 좀 줄여줘요. 그 왜 줄이냐면 속도를 줄이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걸 잘하는 업체는 일본의 나부테스코라든가 아니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런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먼저 그 노동력 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나부테스코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 실적이 잘 못 나와요. 일본 업체들도. 왜 그러냐면 이런 자동화 로봇도 수요가 아직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추론이 막 다양화하게 되면은 다양한 로봇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네들도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서 빠르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또 다른 분야는 이제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죠. 옵티머스죠. 엔비디아는 일본 업체, 현대차 이런 데랑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테슬라는 그냥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동안 갖고 있는 위성이라든가 스페이스X, 테슬라의 그 전기차 갖고 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로보틱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 뭐 이런 건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하는 로봇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00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만 돼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뭐 시간당 임금이 한 6불에서 7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뭐 $18, $19니까 3분의 1 정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죠. 그리고 로봇은 사실 뭐 술도 안 마시고 로봇은 불평 불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노조도 안 만들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0,000에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 $20,000에 나오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 인공 장기를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쉽지 않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혈관이나 신경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심지어는 그 나노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카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배선 같은 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면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휴머노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옵티머스도 조금 뭐 기능이 좀 단순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단순해지면 조금 기능은 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먼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해저 5km 아래에서 히토를 채굴 하는 로봇 기술이 왜 국가 패권과 직결되고 오션이어링 같은 기업의 독보적인 강점은 뭘까요? 지금 그 일본의 자동화 로봇 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먼저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이 로봇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결국 그 로봇이 공장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장 밖으로 나오려면 사람의 모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들이 사람이 쓰기 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부터 그 휴머노이드를 보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곳.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히토류 채굴이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안 주잖아요. 중국은 히토류 안 주지 않습니까? 그 히토류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히토류가 어디 있냐면 해저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북극 항로를 장악하려는 이유도 그 안에 히토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수심이 5km예요. 그러면 엄청난 압력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잘 캄캄합니다. 그리고 1, 2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이제 로봇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채굴하려면 되게 섬세한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전기 통합니다. 그래서 전위가 낮은 금속에서 전위가 높은 금속으로 넘어가요. 그 얘기는 그 전위가 낮은 금속은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을 뭐 티타늄하고 철강으로 섞어서 만들었다. 철강 녹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뭐 다리가 막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소재부터 시작해서 그 소재를 잘 만드는 회사, 특수합금을 잘 만드는 회사는 ATI라는 업체가 있죠. 예, 그리고 그런 곳에서 소재, 그다음에 해저에서의 어떤 그러한 엄청난 압력, 그다음에 유체 이런 걸 해석을 해서 어떤 그 로봇을 잘 만드는 업체,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오셔니어링 인터내셔널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 유럽에서는 뭐 테크닙 FMC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오 산업에서 AI가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들었는데 그 원리는 뭐고 특히 알파포드의 등장은 왜 혁명적인 걸까요? 지금 약가가 너무 비싸요.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건보 재정에 어느 나라나 그럴걸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일단 쓰러지고 나면 그 대책이 없어요. 쓰러지기 전에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같은 거 그런 걸 채워서 사람들의 실시간 건강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쓰러질 것 같다라는 패턴을 인공지능이 이제 잡아내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약을 개발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임상 비용이에요. 사람에다가 그 약을 써봐야 되거든요. 환자를 고용할 때 그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아바타로 하죠. 그냥 이제 아직은 도입이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환자랑 똑같은 환경을 아바타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약을 거기다 써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약가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단백질이 3차원으로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독성이 있고 없고, 그거를 인공지능의 딥러닝, 그 중에서도 이제 어텐션 기법을 통해서 그거를 개발해 놓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도 단백질이고 사람의 어떤 그 세포도 많이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그거를 그 변이를 구분해낼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신약 개발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유전자 편집과 그럼 미생물 신약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데이터 권력은 그럼 누가 될까요? 글쎄요,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는 가위를 쓰거든요. 약으로 해결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독성 문제도 있고 이런데, 차라리 그냥 환부를 잘라버려라. 그러면은 편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암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암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를 잘라버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면 그 가위는 누구의 가위냐? 세균의 가위예요. 세균도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바이러스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 가위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가위가 환부를 정확히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르지 말아야 될 때 자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냥 잘라야 될 때 못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을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유전자 편집의 그 도메인 날리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2020년인가요? 그때 유전자 편집 갖고 2명의 여성분이 노벨상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 막스 프랑크의 샤르팡티에예요. 그 샤르팡티에가 공동 창업한 회사가 크리스퍼 세라피릭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되게 특이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미생물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생물이 독성은 없지만 약효가 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맞춤형으로 주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맞춤형으로 앞으로 줄 수만 있다면, 그 솔루션이 있다면 그 확실한 독이 없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의 이제 FDA 같은 경우도 식약처도 이제는 그동안 미생물 신약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학교에서 이제 그 창업한 회사가 HM 파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이런 글로벌 넘버 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데이터와 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한국 업체로서 한번 세계 미생물 신약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도 기대해보고, 하나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 여성분들이 나중에 갱년기 접어들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많이 줄지 않습니까? 불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고통이 심한 거죠. 근데 콩을 먹으면 그 안에 이소플라본이 있죠. 그거를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쿠올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여성 호르몬을 약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생물이 부족해서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 에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도 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미생물은 되게 재미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궤도 위성통신이 디지털 트윈 시대를 앞당기는 지름길을 가시던데,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위성 전쟁이 민간 로봇에 주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꽤 필요한 이유가 통신도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발될수록 사람과 로봇이 교신해야 되고, 또 로봇과 로봇이 또 교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너무 트래픽이 많아서 이제 끊긴다거나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백업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뭐 이런 지리적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특히 아까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더 격오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시설들이.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유선이나 무선이 도달할 수 없는. 근데 위성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통신업 쪽에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 되면 통신 쪽에서 통신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위성 통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위성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위성의 문제는 너무 비싸지 않은가, 처음에 만들 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유무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익스텐션, 그러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위성을 하나 깔아놓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다 커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위성은 요즘에 저궤도 위성도 많이 나오죠. 쌉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위성이 유선보다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위성은 한번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틱스, 바이오, 위성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은 어디로 보면 될까요? 바이오는 좀 말씀드렸고요. 위성 쪽에서는 위성은 모터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약간 각도를 좀 제어하는 그러한 모터들, 스태퍼 모터, 그 다음에 이제 직진 운동을 하는 피에조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주항공에서는 방사선이 되게 많거든요. 척박한 환경에서 사실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모터 안에 불순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를 항상 닦아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브러쉬리스 모터가 또 필요하거든요. 모터를 전반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는 그 무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MOOG. 뭐 그런 회사는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에서는요? 로보틱스는 이제 아까 포녹이나 야스카와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 쪽, 그 부품 같은 걸 만드는 나브테스커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뭐 그런 업체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비트코인 같은 금융의 변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먼저 여쭤보기 전에 올해 비트코인이 1억 한 8천만 원하기 좀 갔다가 굉장히 많이 폭락해서 지금 1억 2천까지 갔다가 지금 1억 반등 살짝 1억 3천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폭락했던 이유랑 혹시 일단 비트코인 자체 앞으로 내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그동안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그 돈이, 그 많은 돈들이 할 일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뭐 사람들이 늙고 소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투자도 잘 안 되고 돈이 일할 데가 별로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거품이 있다. 가격 거품이란 얘기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쏠렸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슬슬 그 신기술주들이 그 부각이 되니까 약간 뭐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중요도도 좀 떨어지고, 또 이제 그 가격 거품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2026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그 많은 유동성들이 가리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가 부동산, 뭐 신기술주 다 간다는 얘기죠.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신기술, 인공지능이 만들 신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인공지능의 속도를 좀 이렇게 빨리 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실적을 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금보다 더 빛나는 게 나타났다, 이러고 이제 그쪽으로 쏠려 들어갈 거라고요. 뭐 인플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하는 그런 투자 대상이 있는데 왜 금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승리자는 신기술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에 거품이 꼈다. 뭐 금이 더 뭐 할 수 있는 거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많이 올랐죠. 한 70%? 지금은 그냥 달러나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실질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플레 부담 때문에 실질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그 인류가 어떤 인공지능 덕분에 확실한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쏠려가지 자산의 가치를 그 디펜드하는 이런 투기 자산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보다 이제 알트코인의 미래가 밝다고 보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템베거 포트폴리오 이제 신간 출간하신 책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거북이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리석더라도 그러니까 챗GPT한테 꾸준히 물어보면, 부지런히 물어보면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스마트해질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쓰기 편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자동차 부품 3만 개 모르죠. 근데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김 작가님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솔루션 같은 것들을 누군가 인공지능을 쉽게 이용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했다 그러면 그럼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투자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럼 이제 부의 불균형도 해소가 되고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런 거래를 편하게 그리고 믿을만하게 연결시켜주는 체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트워크.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래를 매개해주는 그 화폐가 알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트코인이라면 근데 굉장히 다양한 알트코인이 있는데 어떤 거를 좀 알트코인의 그 백본을 주로 많이 해주는 게 이더리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앞으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또 디지털 금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비추셨는데 인공지능의 감시가 강화될 때 비트코인 투자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 파월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보는 견해를 좀 실제로 멘트한 적이 있긴 했었죠. 금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갖고 싶죠. 빛나니까. 갖고 싶죠. 예. 근데 비트코인을 왜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펀더멘탈이 뭡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을 최초로 소개한 그러한 화폐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런 특허를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희소성에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희소한 것들은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뭐 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그동안 수요를 끌어모은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계속 이제 자신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그렇죠. 노력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실 세금 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금을 좀 은닉하고 싶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그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래소 단에서는 실명을 확인하죠. 근데 그 안에서는 이거를 누가 거래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산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 키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어느 정도의 물건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공증하는 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개 키로 개인 키를 뚫는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이 거래의 그 주체가 누구, 그다음에 무슨 물건이 넘어갔다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m를 갔다. 그렇다면 몇 발자국으로 걸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 보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한 조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산할 수 없다. 그래서 어카운트를 막 쪼개고 여러 가지로 해서 뭐 편법 증여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계산 능력이 개발되고 만약 양자 컴퓨터까지 간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그 거래가 누구에서 누구로 갔다는 거를 쉽게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계산 능력이 확대될수록 결국 비트코인의 어떤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또 전략자산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이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럼 고육지책인가 아니면 새로운 좀 전략일까요? 글쎄요, 트럼프가 지금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전략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그 담보 자산이 99%가 달러죠. 세계 외환 보유고의 59%가 달러고요. 세계 교육의 57%가 달러예요. 근데 99%는 너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의 그 특징이 뭐냐면 국경 간 거래의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에 의존을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외환의 어떤 수출입을 제한해야 되는 거고 유로 같은 경우도 회원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제한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달러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한 달러의 특징을 레버리지 시켜서 달러의 어떤 그 수요를 더 키우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리플 XRP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리플 XRP가 조금 더 먼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달러의 어떤 그러한 가치를 높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금의 시가총액 25조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많이 사가지고 그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되면 금을 대체할 수 있어서 미국의 재정이 좋아진다. 글쎄요. 그게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용인할까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그걸 용인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나 뭐 주정부가 이런 비트코인을 산다. 그래서 거래를 좀 편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면 개인 기업들도 살 것이다.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샀다가 그게 폭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가 재판받고 사형당할 수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애국하는 마음에서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내가 그의 충성심만큼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것에 저는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나 스위처럼 전송 속도가 빠른 코인들이 실질적인 플랫폼을 패권을 질 수 있다고 보시는 은행 중심의 저위험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난 민간이 직접 투자자를 찾는 디파이 시대의 핵심 상존 전략은 뭘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단점이 있다면 느리다는 거죠, 거래가. 뭐 1초에 뭐 몇 건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느린 이유는 이제 모두가 공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공증 절차를 조금 단순화한다든가 아니면 공증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틀렸으면 번복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어떤 융통성을 주게 된다 그러면 굳이 신중하게 안 해도 되니까 빠르게 거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초에 뭐 한 6만 5천 건 이거 거의 비자랑 맞먹는 수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피드를 많이 늘려줬다. 반면에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공증 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초당 한 1,500건밖에는 안 되지만 금융거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만약에 리플 XRP가 신중하지 않다. 그냥 플렉서블하게 간다. 그러면은 뭐 1초에 수십만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누구의 자산이 맞아. 그래서 NFT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 자산이 맞습니다라는 걸 보증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성공을 한 것들이 이제 솔라나나 뭐 수이나 뭐 에이다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이더리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려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되죠. 근데 규제가 그렇게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뭐 에너지 같은 경우 소형 원자로도 기득권 오일 메이저가 저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금융권에도 엄청난 기득권이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점검하고 가면 그럼 교수님은 가상자산 투자 자체를 별로 지금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비트보다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수이 말씀 언급한 에이다는 좋게 보신다는 의미인 건지. 알트코인은 리플 XRP를 포함해서 꽤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예, 근데 비트코인 안 샀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을 꽤 오래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매집하는 형태로만 하는 거지. 예, 이거 당장 뭔가를 수익률을 뭐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텐베거 포트폴리오 추가인 책에서도 얘기해 주신 건데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이런 코멘트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자산을 가상 자산에서 그렇고 성장주 투자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교수님이 당연히 일반 사람들보다 워낙 증권사에도 오래 계시고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 개인분들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아니면 이제 교수님은 자산이 그래도 일반 분보다는 좀 더 많으니까 분산을 해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이런 것도 차이점이 불러일으킨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좀 적더라도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수익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물론 이제 금전적인 수익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한다거나 잘 모르고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일을 못 하실걸요? 단기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 휴대폰 보느라고 일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차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어느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였는데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수익을 냈지만 대부분 소액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 67%가 수익 내신 분입니다. 912만 원 수익을 기록했고 나머지 33% 올해 굉장히 장이 좋았죠. 그다음에 33%는 평균 685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분들이 이런 좋은 장에서 수익을 마이너스 나는 사람이 33%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큰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가 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일까요? 예, 그러니까 투자는 일단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은 그건 언제든지 이룰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투자 수익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복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 장기 투자 수익률에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이 단기 투자는 여러분들이 힘들게만 할 거고 그런 목표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산 이유만 딱 남게 되는 거죠. 단기 투자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이 매크로 팩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감안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단기 투자는. 그래서 긴 안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딱 정해놓고 그 이유가 흩어지지 않는 한 그냥 계속 갖고 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거를 심판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 AI 사는 것도 빅테크 패권 경쟁 좀 여쭤보면 과거 닷컴 버블과 현재 AI 버블 논란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이 가진 결정적인 차이점은 좀 뭘까요?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어떤 투자가 필요합니까? 별로 그렇게 많은 투자는 필요 없었죠. 근데 AI 붐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캐펙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속도를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오픈 AI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사용자는 가입자가 뭐 10억 명 된다면서요. 근데 유료 가입자는 4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적자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속도를 줄였다. 그럼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다 망한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버틸 수 없을 거예요. 2008년처럼. 그래서 이건 달리는 자전거가 된 거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AI 거품론의 핵심은 결국 수익성 증명인데 오픈 AI의 2025년 예상 매출 대비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 순손실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익 없이 반도체 수요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실적을 내는 뭐 네.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된 뭐 그런 회사들한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던 게 누구냐면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그런 어떤 그 빅텍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벌써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니까 별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세컨 티어 쪽으로 이제 그 넘어가면서 이제 오라클 같은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상업성 같은 걸 따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데이터 센터 져서 결국 인공지능 추론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전기는 있나? 이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생각보다 저 진도가 좀 늦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도 잘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약간 이제 좀 속도가 좀 더뎌지는 뭐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진도를 늦추게 되면 그럼 결국 규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 부족하다. 그럼 소형 원자로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러면 이제 2008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치권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너무 아까 유동성 굉장히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큰 어항에 물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거를 이 금리라는 게 뭡니까? 약간만 돈의 회전 속도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항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흔들어도 엄청난 쏠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호도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이제 장기 투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드라이 파우더, 그러니까 주식에 한 70% 투자는 하는데 한 30% 정도 현금을 두고 만약에 그렇게 크게 무너졌을 때 조금 더 살 수 있는 준비는 좀 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여전히 굉장히 잘 나왔었죠. 가장 최근 데이터로도. 근데 시장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좀 떨어진 편이고요. 시장 반응이 미온적인 이유는 뭐고 향후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 꺾일 위험은 없을까요? 인공지능 관련 그 반도체라든가 솔루션 뭐 이런 쪽에 이제 트럼프는 중국 수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빅텍은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빅텍이 그냥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세계 전역에서 미국의 안보를 아니면 뭐 패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뭐 해외에서 탈세를 해도 그냥 눈 감아주잖아요. 근데 너희들 물건 팔지 마 이렇게 되면 걔네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걔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국에다가 물건을 못 팔지만 다른 쪽에서 인공지능의 진도를 빨리 빼주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매출을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의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라서요. 결국은 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자, 구글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게 보신다는 제미나이 3 출시 이후 챗GPT 대비 체류 시간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 효과인지 아니면 검색과 AI 서비스 패권이 이제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지금 챗GPT 써보시면 거짓말 많이 하죠. 걔가 뭐 옛날보다는 좀 그걸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걔가 뭐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잘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이 맞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구글은 그 제미나이 3라는 게 결국 검색 기반의 이 챗봇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일단 고려해서 균형 있는 대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약간 신선하네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구글과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챗봇을 놓고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문제다. 구글도 TPU가 메타나 엔스트로픽에도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AI의 하드웨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점 깨트를 신호탄은 되는 건가요? 그건 약간 좀 왜곡된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나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가 TPU를 쓰는 그런 계산들은 굉장히 뭐 행렬의 곱이라든가 딥러닝에 특화된, 그러니까 TPU가 그런데 특화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이지만 대량의 용량의 계산을 할 때 굉장히 편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메타나 엔트로픽이 지금 쓰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들은 바로 그런 계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GPU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계산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이 표준보다는 어떤 특화된 기능에 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빠른 계산들을 필요로 하니까 아까 CXL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그 연결을 빠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표준이 CXL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CXL의 스피드는 만족 못 하겠다는 거죠. 더 인공지능 계산이 빨라져야 되니까 뭐 AMD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이제 NV링크라는 걸 통해 가지고 CXL이 주는 어떤 그러한 호환성 이런 건 좋은데 어떤 기능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빨라야 된다 뭐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에서 다 빨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요. 그러니까 CXL이 여전히 중요한 표준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이 GPU도 그 표준이 되는 어떤 그러한 가속기이면은 분명히 한 거니까 이건 역할의 어떤 분담이 있는 거지. 이게 뭐 TPU가 GPU를 대체한다. 그게 더 오히려 전반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은 남아 있습니다. 자, 반도체 또 빅2가 엔비디아와 구글 간 AI 대전에서 모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런 경쟁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도로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고부가가 되는 거예요. HBM이라는 게 기존의 D램보다도.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미세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만약에 잘 못하면 TSMC가 그 중간에 인터포저에서 못하는 기능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좀 챙겨보자. 그래서 사실 지금 반도체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패키지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메모리가 했던 어떤 그러한 이 수율 중심이, 그러니까 전공정 중심이 아니라 후공정의 패키지 중심이니까. 근데 그 패키지라는 것이 사실 비메모리에서 많이 쓰던 그런 기술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해본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으면 걔네가 하던 그런 비메모리 그런 쪽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추론이 좀 다양해지면 확실히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테슬라가 A15,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그 에이직을 줬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조금 쉬워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반도체라는 거는 어떤 성능보다는 조금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좀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그런 이 에이직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약간 좀 위협적인 게 뭐냐면 이 메모리 쪽에서 인공지능도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덜 쓰는 쪽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스파스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구동될 때 다 구동시키는 게 아니죠. 계산에 어떤 필요한 부분만 구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숫자가 0, 0.1234567 그게 아니라 0.12만 해도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 뭐 그러면 메모리가 좀 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CXL 같은 것도 아까 각자 메모리가 아니라 공통 메모리를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메모리를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장기적으로 위협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미세화나 뭐 이런 어떤 그 패키지 쪽에서 역량을 따라잡아서 비메모리 쪽으로 넘겨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좋은 회사가 얼마나 놀았으면 하이닉스한테 뭐 뒤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반성하고 HBM에서 잘 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할까? HBM4에서 얼마나 캐치업했나?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과거에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드웨어 잘하니까 뭐 EUV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좀 미세하게 만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비메모리 쪽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그러니까 반도체 접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제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메모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다 비메모리 다 맞춤형인데 그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겠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도 뭐 많은 기회가 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까지 한 20년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서두르면 안 되고 천천히 이제 캐치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세계 비메모리 설계 업체들은 다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TSMC가 하이닉스를 하수인처럼 데리고 거의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를 거의 위협하고 갑질을 하죠. 엔비디아한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업체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의 HBM,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에서 그 생산도 같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TSMC와 하이닉스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고, 특히 한 집에서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공정도 좀 절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해주길 바라고 더 기회를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내년 이거보다는 좋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포텐셜을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회사죠. 예, 근데 사실 저는 한번 좀 지켜보고 확인할 내용이 좀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을 약간 지금은 비중을 축소했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서 얼마나 분량이 덜 나오는가 그걸 한번 좀 보고 들어갈 마음도 있고요. 수요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HBM에서 실제로 얼마나 따라잡았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교체 수요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보조금 2021년에 받아가지고 그거 다 IT 기기 샀던 거 아니에요? 지금 교체 사이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런 어떤 그 D램이나 뭐 낸드 뭐 이런 쪽도 그 다음에 다른 IT 기기들 교체 수요 많은데 실적은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전문 투자자는 이런 호황기에 PER은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따라간다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더 이제 오버슈팅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는 약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얘네들이 다음번 세컨 점프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워낙 뭐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들 좋게 보신다고 앞에 있는 1부, 2부, 3부 영상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SK 둘만 놓고 봤을 때 상승력이 더 크다고 보시는 쪽은 어디 쪽인가요? 이게 올해 4분기부터였나요? 그때부터 뭐 여의도에서는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은 삼성전자를 이제 좀 사고 하이닉스는 조금씩 팔고 삼성전자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러 무기가 있잖아요. 단순히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업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 또 그 옆에 그 계열사들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뭐 이런 쪽이랑 같이 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나중에 인공지능 추론 관련된 어떤 로보틱스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포텐셜이 훨씬 크죠. 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로봇, 원전 지원 등이 구체화되면서 관련주가 올해 많이 들썩였는데요. 내년에 미국 정책 수혜 중에서 가장 파괴력 있게 보는 섹터는 혹시 어디가 될까요? 지난 11월인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제너시스 미션이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인공지능 다 학습시켰으면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로봇들도 엔비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아마 테슬라도 그 부품은 자기네가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거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서버 모터, 그다음에 감속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일본 업체들 걸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런 일본의 나부테스코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이런 데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전기 부족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오일 메이저의 로비를 받아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당장 전기는 필요한데 뭐 저기는 없고, 지금은 그냥 ESS,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뭐 시스템 이거 가지고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결국은 이제 소형 원자로를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소형 원자로는 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석유를 쪼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청록수소가 나올 거니까, 사실 지금 수소 쪽에서 대표주는 플러그 파워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녹색 수소에 대한 보조금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가 지금 행사 기로에 있어요. 이 플러그 파워는 2020년경에 녹색 수소 관련된
이번엔 너무 많은 M&A를 했어요. 근데 해필이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에 거의 그게 이제 독약이 된 거죠. 근데 이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는 녹색 수소 말고도 뭐 수소의 저장, 액화, 그리고 이제 운송, 그다음에 그 발전소, 연료전지 관련된 그 발전소 설계 또 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운송용 연료전지도 만들고 밸류체인에 전반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청록수소에 대해서 조금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병 주고 약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은 줬는데 앞으로 약을 줄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빠른 그 성장도 가능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템베거 포트폴리오 주간 시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지금 2026년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4대 3대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40%는 당장 실적이 나오는 인공지능 관련주가 무엇일까?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CXL, 그럼 아스트랄랩스 같은데 모듈형 데이터 센터, 뭐 볼티프, 데이터 저장하는 뭐 퓨어 스토리지 뭐 이런 업체에다가 한 40% 정도 삼아놓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나 뭐 그 인프라, 뭐 그다음에 계산 능력 확충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쪽으로는 한 30%. 그러면 소형 원자로라든가 위성 같은 어떤 인공지능 인프라, 그다음에 그 로보틱스,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 한 30%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는 30% 현금으로 이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사실 워낙 지금 유동성 때문에 불규칙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인공지능이 주는 어떤 그런 그림자 역기능도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뭐 인공지능 학습이 됐을 때는 고용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추론으로 넘어가면 이 기계가 사람의 잡을 조금 뺏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는 부분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럼 사실 그 다음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 과도기를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흔들렸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이 파우더를 현금 30% 정도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이제 주식과 현금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 지금 뭐 인공지능이랑 여러 가지 포함해서 70이고 현금 30인 건데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채권도 있을 거고요. 다 좀 나눈다면 비중은 어디로 좀 쏠아야 될까요? 제가 다 미국 주식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원화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절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달러 같은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의 부가 훼손되지 말아야 애국하는 거죠. 근데 일단 미국 주식하면 일단 달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글쎄요, 금 같은 거나 부동산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 같은 것들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무너진다면. 예, 그러니까 거의 죽기 전에 원금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이제 높은 유동성,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이 하는 게 뭡니까? 인플레 죽이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면 금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종목 언급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ETF를 살 수도 있잖아요. ETF 혹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묶여 있는 ETF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ETF를 안 사고요. 안 좋아하시는 저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되는데 아까 제가 분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ETF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하려면 저는 사실 ETF를 그냥 직접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주식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죠. 그럼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40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권유했던 종목만 한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마음에 드는 것만 사셔도 충분히 ETF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명의로 된 ETF 하나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책 쓴 거예요. 이 책에 아마 그것만 다 모아놔도 충분히 아마 ETF 될 겁니다. 그럼 교수님이 가지신 그런 종목들은 이게 아까 이유가 사라지기 전에는 안 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 파실 건가요? 그 이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구글로 칠게요. 사람들이 다 아시니까. 구글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뭐가 나올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추론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은 그동안 모아놓은 인공지능 관련된 숨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인공지능 추론을 통해서 사람을 더 놀라게 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볼 게 있는 한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거기를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 그러한 투자 이유가 너무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 없다. 그러면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근데 아직도 기계 시장에 다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학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